저 생각이 천박해지면 그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도 같이 천박해지거든요. 언어를 바꾸는 순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웃사이드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뒤에 있는 보통 명사를 의미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서 내 투자에 대한 생각과 투자 방식이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지식생태학자시죠.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1년 반? 만이죠?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금방 시간이 지나갔네요. 네. 네, 이번에 또 언어를 디자인하라. 네, 이 책을 또 홍보하시기 위해서.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좋은 말을 써야 된다, 긍정적인 말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라는 어른들의 말씀도 있었고요. 네. 그런 좀 연결이 되는데, 일단 아무 생각 없이 평생 써온 말이 당신 인생을 디자인해 왔다. 네, 좀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네. 일단 언어를 디자인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디자인하라 그러면 이제 언어가 목적어잖아요. 디자인이 동사고. 아, 그런가요? 그러면 또 시작부터 문법이야. 그러면 이제 똑같은 언어인데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따라서 그 언어를 매개로 바깥으로 표출되는 말의 의미가 현격하게 달라지잖아요. 네. 자, 예를 들면 우리 저하고 같이 공저를 썼던 박용호 대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 4.5일제 전격 실시 이런 말이 있어요. 4.5일제 그러면 월, 화, 수,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 오전만 근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오후를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언어를 디자인한 회사가 있어요. 직원들한테 그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주 4.5일제 전격 실시 이런 언어와 이렇게 회사가 이제 언어를 바꿨어요. 디자인을 금요일 오후를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말인데. 우리 임 대표는 어느 회사가 더 확 끌려요. 선물을 받겠습니다. 선물을 받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언어인데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생각인데 사람들한테 다르게 임팩트 있게 다가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늘 8.15 머니톡 투자회사, 투자와 관련된 유튜브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기 전에 워렌 버핏의 명언을 몇 개 검색을 해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자, 그러면 그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냥 막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비교해 보면 뭔가 이렇게 경지에 이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뭔가 좀 이렇게 언어에 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언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언격을 가만히,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분야에서 저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언어는 비늘이다. 비늘? 비늘.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 살면서 어떤 물에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물고기의 비늘에 그 미묘한 흔적과 얼룩 무늬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를 딱 잡아가지고 비늘을 보면 얘가 어떤 물에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어를 디자인하는 것도 늘 이렇게 한 우물 속에서 그리고 한 삶의 테두리 속에서 살면 언어가 이렇게 틀에 박힌 언어를 계속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틀에 박힌 언어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과 언어를 뭔가 좀 이렇게 색다르게 바꿔가지고 디자인해서 남다르게 표현하는 사람의 삶의 세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받는 어떤 삶의 어떤 깨달음이나 교훈, 이런 게 현격하게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디자인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그냥 우리가 보통 긍정적인 말을 쓰자. 네. 그게 이제 인생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준다. 뭐 이런 쪽의 의미인 줄 알았더니 긍정적인 거 그 이상을 넘어서 뭔가 뭐라 그럴까요? 임팩트 있게 말을 한번 해보자. 네. 그런 언어를 사용해보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단순하지만 심오하고 임팩트가 있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고 중언, 무언, 횡설수설 막 하는 여러 맞아. 가지 말을 하는데 특히 술자리에 가면은 딱 나오거든. 아,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경지에 이른 사람은 단순하다. 언어가 단순하거든요. 스티브 잡스 봐보세요. 명언 던질 때 크리에이티비티는 커넥팅 things다.
things를 연결하면 커넥션 하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직간접적인 경험의 총합을 things라고 보면 돼요. 책 읽은 것, 사람 만난 것, 프로젝트 하다 말아먹은 것, 이런 경험의 두께가 두꺼운 게 things거든요. 그게 많으면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자연히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성에 대해서도 복잡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굉장히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언어의 연금술사니까 팩트에다가 아유,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내가 해줘야지. 네, 언어의 연금술사. 네. 팩트 있잖아요. 네. 팩트도 여기 투자 관련된, 그러니까 다양한 팩트를 수집하잖아요. 그렇죠. 그 팩트에다가 어떻게 하면 임팩트를 줄까? 그 임팩트는 언어라는 옷을 입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팩트의 임팩트를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을 리스펙트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연금술사라고. 그렇게 하는 게 다 이제 언어의 운율을 맞추면서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한번 들으면 오랫동안 이렇게 각인되게 하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해야 될까? 결국은 언어를 구사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책에서도 나오지만 그 언어의 레벨이 인생의 레벨이다, 당신의. 네. 이 말. 그러니까 결국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한 10분 동안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를 보면 저 사람의 인생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요즘에 그 언론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아마 임 대표도 들어봤을 텐데 어느 회사가 이제 이렇게 뭐 행사를 하는데 뭐 잘못해가지고 사과를 했대요. 심심한 사과. 아, 심심한 사과. 그랬더니 사과를 왜 심심하게 하냐. 그러니까 한자의 그 심심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심하다를 같은 언어로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의 언어 레벨은 우리가 봤을 때, 아, 저분은 이제 한자를 잘 모른다는 걸 확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우리를 공격하죠. 아,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냐. 응? 쉬운 말 내버려 두고 이렇게 서로 지금 이렇게 격론이 붙어 있는데 저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우리 언어의 80~90%가 다 한자거든요. 네. 네? 한번 봐보세요. 그 사고를 당하면 사고가 바뀐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고와 뒤에 있는 사고는 동음이어인데 네. 한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 사람은 뭐 아재 개가 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한자를 많이 알면 한자를 조합해서 내 생각을 보다 더 의미심장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유선상으로 사과를 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유선상이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항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비너증입니다. 비너증. 내가 피가 부족하다 그러면 피가 부족한 현상은 말이 부족하다. 빈혈이라고 그러죠. 빈혈. 그렇죠. 빈혈이면은 내가 피부로 확 느낄 수 있나요? 못 느끼나요? 빈혈이 왔다. 확 느끼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비너증에 걸려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비너증에 걸려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중요한 세상이 돼가고 있잖아요. 네. 이 말이라는 걸 통해서 의도와는 다르게 자꾸 오해를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한다, 표현을 못한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네. 네. 나는 A를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면 C가 돼가지고 싸움이 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이 또 그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가 되는 다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맥락에 따라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심심한 이런 걸 다르게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전에 내가 한번 그 사람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들어보는 거죠. 저는 그냥 경청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어가 A라는 의도로 임 대표가 전달했는데 나는 B라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럼 저 사람이 도대체 그 언어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솔직히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물어봐야 된다.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을 하고 화살을 날리고 이렇게 본인은 얘기했다고 하지. 얘기했다고 그러나 하죠. 이쪽은 들은 적이 없는데 네. 이게 이제 서로 미스 언더스탠딩이 되면서 오해가 맞습니다.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언어, 특히 이제 한국어의 특징은 전문 용어로 이제 고맥락 언어라고 그래요. 맥락에 의존하는 언어예요. 자, 예를 들면 임 대표가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밤 12시쯤에 밖에서 술 먹고 있는데 임 대표한테 어디야? 그러면 영어로 번역하면 Where are you? 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What are you doing?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빨리 안 들어오는 거야 너. 아, 그렇지. 그런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보면 어디야? 그러면 예 지금 뭐 저 여의도 어디 술집 이렇게 대답하면은 이제 엄마의 의도가 아닌 거잖아요. 아, 지금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아니면 1시간 후에 들어갑니다. 시간에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결혼한 이제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이제 시어머니가 결혼했어요. 아니 저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한테 뭐 언어의 연금술사라면 이건 뭐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꼭 내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유 힘든데 뭘 내려오냐.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네. 어머니 오지 말라. 아니, 그래서 신랑한테 아니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그러시던데 그냥 우리 가지 말지.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은 그 직설법을 잘 쓰지 않고 돌려 말하기도 그러네, 하고. 진짜.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또 다른 게 뭐냐면 자, 한 남자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 그러면 초기 사랑이 막 불타오를 뜨겁게 사랑할 때 당신 사랑해 그래가 이제 감정을 넣어서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다음에 한 2, 3년 지나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 사랑해. 이혼하기 10분 전에는 이제 적개심과 분노심을 품고 사랑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은 사랑해인데 어떤 상황에서 사랑해라고 하는 건지에 따라서 그 사랑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엄청나게 다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가 갖고 있는 특히 우리 한글이 갖고 있는 한국말이 갖고 있는 중의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의도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군요. 우리가 경청한다 그러면은 그냥 상대가 얘기하는 거 그냥 잘 듣고 있으면 경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노력, 이게 경청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와 의중을 잘 파악해야 의사소통이 잘 되는데. 근데 너무 사는 게 힘들잖아, 그럼.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나? 그렇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의사소통이 확 되지만. 그렇죠. 이따가 또 이야기할 수 있게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사유를 더 깊게 담아가지고 상대방한테 의미심장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열 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한 길 사람 속은 알 길이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열 길 물속은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기술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한 길 사람 속은 제가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웃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재미있어서 웃는 건지 아니면 내 강의를 빨리 끝내달라고 웃는 건지 알 길이 없잖아요. 3번은 없나요? 내가 웃기게 생겼나? 이 생각을 왜 안 해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의미를 알아내는 방법은 헤아림밖에 없어요. 헤아림, 보살핌, 경청, 저게 무슨 의미 반복해서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문학적으로 헤아림의 대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책에 보니까 나만의 주체적인 언어가 있는지 확인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주체적인 언어. 그 주체적인 언어를 또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만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의 언어. 네. 우리 책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 책을 읽어보면 누가 봐도 그건 괴테의 문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또 예를 들면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딱 계속 읽다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니체가 쓴 거라는 흔적이 그 책 속에 다 담아있거든요.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니체가 살아온 그 고통스러운 삶을 니체의 언어로 책을 쓴 거야. 그리고 괴테는 그 파우스트라는 책을 쓰면서 그 몇십 년 동안 썼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기만의 삶을 괴테의 언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책에는 문체가 드러난다고 그래요. 문체. 문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문이 다 다르듯이 글에는 그 사람의 언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의 색깔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스타일을 단번에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한 걸로 돌아가 보면 자기만의 언어라는 건 뭐냐? 그 누구한테도 쉽게 들을 수 없는 그 사람한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자, 제가 하나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세계 최초로 전문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 전문가 이름이 뭐냐면 사이 전문가를 만들었어요. 사이 전문가.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 사이의 차이를 전공하는 전문가를 만들었어요. 그럼 사이 전문가는 누가 만들었느냐? 유영만이 만들었거든요. 내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전문가들이 한우물만 계속 깊이 파는 거야. 한우물 파다가 자기가 파는 물에 매몰돼. 그래서 제가 또 언어 유희를 쓰면 깊이 파다가 깊이 대상이 된 사람들. 전문가.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문안인 사람 전문가. 그럼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냐면 전문가가 너무 많아. 근데 전문가끼리 소통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전문가가 가져야 될 자세는 내가 모르는 분야가 너무 더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세를 낮추고 다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스스로도. 그렇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 그러니까 전문가는 공감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내가 아닌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를 감지하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단어를, 개념을 만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사이 전문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다른 사람의 전문성을 끌어다가 내 전문성과 융합을 해. 그래서 제3의 지식을 끊임없이 창조를 해. 이런 전문가는 그 어디에도 아직 이름이 없어요. 그럼 내가 세계 최초로 만든 거야. 사이 전문가. 검색해보시면 유형만 그러면 사이 전문가들 엄청난 글이 나와요. 이런 게 바로 자기만의 언어라는 거예요. 주체적인 언어. 그럼 이런 언어를 하나 만들어내면 이 세상이 내가 만든 개념으로 세상이 색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전문가가 만든 자기만의 언어로 이 세상이 색다르게 바라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 품고 있었던 문제들이 새롭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뭐 각자 원하는 목표들이 있고 꿈이 있잖아요. 네. 그 꿈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많은 시련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네. 그걸 돌파할 때 이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우리가 말하는 습관,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도?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언어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를 썼는데 언어는 불쏘시개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책에다가. 불쏘시개가 뭔지 알죠? 이렇게 막 불이 꺼져가고 있을 때 막 불을 쑤셔가지고 공기를 많이 접속하게 해서 바람이 들어가게 해서 꺼져갔던 불을 막 살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 언어는 왜 불쏘시개냐면 지금 이제 임 대표가 물어본 질문에 비춰서 해석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막혔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입에서 뱅뱅 돌 때 그럴 때 어떤 언어를 적합한 언어를 딱 만났을 때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이 복잡했던 실타래가 막 풀리듯이 이 생각들이 막 표현돼가지고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아주 쉽게 전달하는 물꼬가 막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코닥이라는 필름 회사에 유치원생들이 이제 견학을 간 거예요. 근데 엔지니어한테 유치원생이 이제 질문을 한 거야. 필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엔지니어답게 제가 정확히 뜻은 생각이 안 나지. 막 어려운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막 어떻게 화학 반응해가지고 생기는 물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필름이라고. 그러면 물질, 화학 반응 이런 걸 유치원생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당연히 못 알아들으니까 엔지니어가 그 순간 갑자기 이제 빨리 머리를 막 돌려가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만들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름은 그릇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다 담아내니까 그 유치원생들이 끄떡끄떡하면서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이 막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언어를 재사용하는지 재배치해서 적확하게 쓰는지에 따라서 아까로 돌아가면 언어를 디자인하면 막혔던 생각도 아니면 못 알아듣던 다른 사람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물꼬가 팍 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어는 불쏘시개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 점점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서인지 아니면 그런 세상이 트렌드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우리가 소위 막말하면은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뭔가 재미있으면서 욕도 하면서 뭐 하여튼 이 더 관심이 끌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뭐 우리 소위 좀 뭐랄까 예의 바르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또 재미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이 차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하시는 언어의 디자인하고. 이제 그 감정이 이렇게 이제 막 속에서 울분불근 할 때 감정을 이제 걸러내지 않고 그냥 직격탄을 날려서 직유법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임 대표가 얘기했던 거와 다른 차원에서는 또 예를 들면 굉장히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고지식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예. 뭐 자기가 굉장히 전문 용어들. 그렇지. 자기가 굉장히 높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걸리는 병을 이제 지식의 저주라고 그래요. 그래요? 지식의 저주. 전문가가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비전문가한테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 그럼 비전문가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듣는 비전문가의 가슴 아픈 거를 전문가가 몰라주는 거를 왜 그걸 모를까? 이렇게. 네,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지식의 저주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이제 지금 얘기했던 대로 뭔가 예의 바르게 품격 있게 언어를 구사해서 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람들에 따라서 그걸 이제 반응하는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는 다를 수 있죠. 직격탄을 날리고 욕을 하는 사람을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품격 있게 언어를 공손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답답한 것 같고 뭐 속이 시원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감정을 잠깐 이렇게 뭔가 언어의 생각의 옷을 입혀가지고 걸러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오랫동안 만남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속이 시원하지만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나도 그 언어에 오염돼 버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욕이 충족이 안 되면 욕이 나온다. 그런데 내가 직격탄을 날리고 싶은데 한순간 참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감정을 좀 순화시켜서 좀 언어를 적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보기는 답답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보기에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관계나 만남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긴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막말하는 사람들이 재미는 있는데 믿을 수 있어? 라는 신뢰의 부분으로 다가서게 되면 약간 퀘스천이 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사고의 깊이가 이제 언어가 왜 이렇게 천박해지느냐 하면은 생각이 천박해지면 그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도 같이 천박해지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악순환의 반복인 거예요. 쓸 수 있는 언어가 한정돼 있어요. 그냥 소위 쌍시옷자 들어가는 욕밖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언어가 그거밖에 없으면 내 감정을 그런 언어를 동원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지만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플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좀 순화시키고 그다음에 언어를 A라는 옷을 입혀서 보내지 말고 조금 더 언어를 생각의 옷을 다른 것을 입혀서 내보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옷을 입어도 누구는 이렇게 품격 있게 입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어도 생각의 옷인 이유는 똑같은 언어인데 바깥으로 나갈 때 어떤 옷을 입혀가지고 바깥으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저는 의미가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우리가 요즘은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말하는 것도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에 글쓰기도 연결이 되잖아요. 요새 뭐 저희 영상 이렇게 방송할 때 보면 실시간 채팅이 됐든 아니면 영상 밑에 달리는 댓글이 됐든 되게 거칠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만을,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 점잖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근데 우리 이 세상이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뭐라 그럴까, 과격한 단어를 쓰면서 표현하는 게 너무 익숙해 있는 세상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제목이 좀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 만나세요 그러면 책을 사람들이 안 사요. 이게 딱 제목을 보는 순간 이거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책을 이제 우리 출판사 사장님이 어느 언론에다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1위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댓글이 악플이 한 3,000개가 넘게 됩니다. 그 글을 읽어보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 글 쓴 작가 아무튼 이렇게 쌍시옷자 써거나 저는 그 글을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 댓글을 다는 사람은 한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심정을 분노와 적개심을 표출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뭔가 그런 영향을 줬던 사회적인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 그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어가 그렇게 뱉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나중에 댓글의 심리학 이런 책을 써야 되겠다. 거기서 또 창작의 아이디어를 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말씀하신 대로 언어를 그렇게 품격 있게, 그리고 또 이게 뭐라고 해요? 사색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걸? 사유를 담고 있는 언어를. 사유를 담고 있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이렇게 딱 들어봤을 때 거기에 어떤 의미심장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고 딱 들어봐도 그냥 저 욕이네, 나한테 감정을 그냥 적개심과 분노를 품고 내뱉는 발설, 욕설 이런 게 다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이렇게 내면으로 참고 절제하면서 그 한마디 내뱉은 거하고 봤을 때 그 사람의 그 한 문장 한마디 안에는 그 사람의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저는 그 이런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참 지적 인내심을 발휘해서 거기에다 이렇게 그 감정을 이렇게 그 악한 감정을 담아내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저런 상황에서도 저 같아도 이렇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이제 그 서로 주먹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언어를 이렇게 딱 쓰는 걸 보면 그 언어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쨌든 자기 절제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네. 그거를 정제된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건 어쨌든 본인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절제한다는 건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직설적으로 하면서 마음 편하게. 근데 그 차이가 분명히 크다고 했는데 네. 정말 그럴 것인가? 그렇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거기서 그냥 감정 폭발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속이 시원한데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화가 나서 싸우고 나면 뒤에 가서 아 내가 저런 말을 뱉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후회가 더 많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10번 화가 났을 때 한두 번 정도는 막 직격탄을 날리고 싸워보기도 하고 한 3-4번은 또 이렇게 참아보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게 더 내 이후에 내 삶의 어떤 그 감정 관리라는 게 도움이 될까는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은 이거와 관련해서 아마 많이 동감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채팅을 하던가 아니면 댓글 이런 것들 뭐 우리 채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저희 경험을 접해 보시면은 참 이게 아마 다 와닿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화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그런 노력 자체가 우리 인생을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제3자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좀 이렇게 품격이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막 화내가지고 자기 감정을 상대방에게 신경 안 쓰고 막 내뱉고 막 그냥 발설하는 사람보다는 그러면 내가 두 사람을 봤을 때 나중에 또 우리 사람은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을 두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을 만나느냐 저런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우리 교수님이 제가 이거 A라는 주식을 사면 이거 돈 더블로 법니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샀어요. 근데 마이너스 30% 났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저한테? 네. 저는 무슨 언어의 연금술사시니까 화가 막 나. 네. 욕해주고 싶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이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저는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요. 주식에 투자하다가 주식이 걱정된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지식에 투자하라. 그런데 이제 지금 임 대표님이 질문한 것처럼 인생이라는 게 저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계획대로 잘 풀린다. 재미있을 것 같죠, 인생이.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내 계획대로 100%쫙 풀린다. 너무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삶은 근본 자체가 불확실해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거고. 그런데 예측이 가능하게 맞았다. 그건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그분의 전문가가 딱 상황을 봤을 때, 시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해 봤을 때 이거 맞다.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인생이 원래 예측이 잘 안 되는 거, 생각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생각대로 안 될 때, 정말 멋있는 세상이구나. 생각대로 안 될 때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이제 당장 그 손해가 돼서 이제 재무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 아니지만 오랫동안 잘 갖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삶도 오르락 내리락이잖아요. 올라갈 때 락, 이게 락자가 즐길 락자예요. 오르락 내리락, 내려갈 때도 즐겁고. 그래요? 네. 그리고 주역에 말이 나왔으니까 주역의 사자성어 중에 물글, 물극, 필반 이런 물극필반이라는 말 있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봐보세요. 주식도 상한선을 계속 때리나요?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반드시 또 밑바닥을 치면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내려갔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삶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고통의 총량이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고통의 총량이 약 100이라고 그러면 이게 주식이 시황대로 안 돼가지고 예측이 불가능할 때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통이 심한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고통을 인생 동안 경험하는 게 약 80% 경험했으면 나머지 20%만 경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고통의 총량이 100이라고 그러면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 재수 좋게 주식을 살 때마다 상한가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에 바닥을 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않은 고통을 한꺼번에 다 경험한대요. 그러니까 누구나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공평하게 다가온다. 단지 찾아오는 시기가 다를 뿐이다. 네, 시기가 다를 뿐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참 힘든 근데 그런 생각으로 어려운 환경을 버틸 수 있겠네요. 근데. 네, 힘든 언어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조언이긴 하지만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올라갈 때 막 신나서 막 했는데 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또 확 떨어지고 그러면 또 그거에 내 인생을 걸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저는 삶이 너무 재미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딱 투자해놓고 오늘은 저 여의도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도 좀 하고 자전거도 좀 타고 갔다 들어오면 또 뭐 좋은 소식이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념이라는 렌즈를 바꿔야 이 세상이 바뀐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개념이 우리 개념 없는 사람이란 말 네. 하잖아요, 가끔. 네, 언어가 이렇게 이제 안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제 어떤 안경을 썼는지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거는 개념적 렌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경이 저는 한 5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멀리 보는 안경, 망원경. 주식 투자도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도 맞나요?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주식을 사면 돈이 되는지. 그럼 그때는 이제 망원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렇게 세상을 보는 거죠. 그렇게 멀리만 보다가 이제 먼 산만 바라보다 눈이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현미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제 구체적인 지금 상황에서 미묘하게 움직이는 시장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그런 현미경이라는 언어가 또 있어서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망원경, 현미경이 있으면 내시경, 이제 또 안을 들여다보는 안경이 필요하고, 또 투시경, 보이지 않는 걸 꿰뚫어서 보는 그런 안경. 또 하나는 이제 만화경이라고 세상의 삼라만상의 다양한 변화무쌍함을 보는 안경이 또 만화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가지고 어떤 언어적인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언어를 바꿔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그러니까 언어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이고 안경이다. 그래서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꼰대들의 안경은 언어는 주로 과거지향적인 언어를 써요. 내가 예전에 내가 군대 시절에 축구한 이야기, 내가 과장 시절에는 말이야 신문 여기다 다리 올려놓고 봤어. 근데 너는 지금 왜? 그러니까 꼰대 언어는 미래지향적인 언어를 주로 안 쓰고 과거지향적 언어적인 렌즈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꼰대의 정의가 입력은 고장났는데 출력만 살아있는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건 없어. 과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뱉는 언어가 다, 꼰대는 다 언어가 이제 과거의 언어인 거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리더들의 언어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언어가 많아요. 비전에 관한 언어, 꿈에 관한 언어, 뭐 도전에 관한 언어, 이런 언어를 쓰니까 그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내가 만약에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해도 왜 우리 소위 그러면 죽겠다 힘들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 더 힘들어진다. 네. 그럴 때일수록 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해라.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그럼 언어가 중요하고 언어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언어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것들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언어를 바꿔야 되느냐. 그렇죠. 어떻게 레벨업을 시킬 수 있을까? 레벨업을 시키느냐. 그거에 관해서 이제 이 책 2부에 보면 7가지 사전이 나와요. 그 사전 중에 이제 은유사전이라고 있어요. 은유사전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다. 이게 은유법이거든요. 또 독서는 피클이다. 그러니까 은유법의 철칙은 앞에는 추상명사를 써야 돼요. 추상명사, 독서, 사랑, 열정, 결혼, 행복. 뒤에는 보통명사, 피클, 양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독서가 추상명사잖아요. 피클은 보통명사고. 그러면 세계 최초로 만나지 않은 단어 두 가지가 만난 거예요. 독서는 피클이다. 그럼 갑자기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왜 독서가 피클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언어를 디자인하라는 책을 읽기 전에는 오이였어요. 오이.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생각이 물들어져 가지고 이제 피클로 바뀐 거야. 그럼 언어가 피클로 바뀔 수 있는데 거꾸로 피클이 오이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거는 위험한 매개체인 거예요. 그렇지. 읽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의 촉진제. 그러니까 책을 함부로 읽으면 저처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막 자칭 언어의 연금술사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각이 멀쩡한 이유는 책을 대충 읽으셔가지고 이렇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잘 그 뜻대로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생각과 어떤 말들을 자주 할 때 그 돈을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은유법을 다시 또 돌아가서 지금 질문에 대답을 하면, 자, 어떤 사람이 결혼은 양파래. 가면 갈수록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는 말도 있고, 하면 갈수록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고. 네. 내 남편을 만났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살면 살수록 우리 남편의 새로운 점이 계속 나오는 거야.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래요. 까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눈물이 그러니까 나죠. 결혼은 양파라는 건데 양파의 의미가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결혼 생활을 바꾸려면 결혼의 양파 첫 번째 의미 까도 눈물이 난다. 두 번째 의미 까도 새로운 게 나온다. 그럼 이 사람의 결혼은 1번을 쓰느냐 2번을 쓰느냐 이 사람의 결혼에 대한 생각과 행동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 대표가 질문한 대로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방법은 결혼이라는 추상명사 앞에 뒤에 보통명사를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투자와 관련되면 투자는 뭐다? 여러분이 하는 은유법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투자는 뭐다? 그러면 뒤에 있는 보통명사를 의미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서 내 투자에 대한 생각과 투자 방식이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면 우리 연금술사께서 한번 좀 갑작이지만 투자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쉽게 투자는 도박이야 뭐 이런 말이 흔하긴 하잖아요. 네, 그거는 잘못된 은유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잖아. 왜냐하면 투자도 추상명사, 도박도 추상명사. 아, 그렇구나. 둘 다 추상명사면 자, 봐보세요. 사랑, 열정, 혁신, 투자 이런 거를 사전에 보면은 추상적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읽어봐도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 왜 와닿지 않냐면 보통 명사는 봐보세요. 독서는 피클이다. 결혼은 양파다. 양파와 피클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추상적인 의미가 보통 명사를 쓰는 이유는 관찰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투자는 도박. 이거는 잘못된 은유법인 거죠. 투자는 그러면 농사다. 농사다. 네, 농사도 추상명사. 안 되네. 네. 그럼 뭐가 있을까요? 투자는 뭐 로또다. 뭐야?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잘 맞으면 완전 대박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군요. 저희 이제 연금술사라는 말은 이제 많이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새로운 나만의 언어를 만드는 거.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생각하면 이제 투자자들, 주식하는 사람들, 재테크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주로 경제학적인 언어를 많이 써요. 그렇죠. 그 전문 용어를. 그럼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일단 요 분야, 내가 전공하는 분야를 넘어서서 다른 분야의 책을 좀 한번 읽어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관점을 가진 거예요. 내 전문 언어로 바깥의 세상을 계속 바라봤어요. 그럼 가끔씩은 이제 이 틀 밖에 나와가지고 아웃사이드 인,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 방식을 이전과 다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바꾼다는 의미는 내가 늘 쓰고 있는 주식과 재테크와 관련된 언어를 쓰면 내 생각이 계속 파이낸셜리 머리가 돌아가요. 그런데 언어를 바꾸는 순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웃사이드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저 집에 계시는 사모님의 업의 본질을 CFO라고 정의한 사람이 있어요. CFO. Chief Finance Officer야. 당신은 우리 집의 최고 재무 책임자야.
그러면 이제 사모님은 언어가 주로 주식, 부동산, 돈을 언제 집어넣고 빼고 막 이런 파이낸셜리 머리가 돌아가는데 남편이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 아니야 내가 당신 업의 본질을 잘못 정해줬어. 당신은 우리 집에 CHO야. H가 뭐냐면 해피니스야. Chief Happiness Officer. 당신은 우리 집에 최고 재무 책임자야. 아니야 행복 책임자야. 그럼 그때부터 사모님의 머리가 내가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내가 최고 행복한 집으로 만들까? 그때부터 사모님의 업의 본질이 행복 바이러스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진짜 교수님 결혼하셨죠? 결혼했지. 지금 몇 년 차시죠? 모르겠어. 뭐 30년 그게 넘었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0년 넘었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인이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전념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리 임 대표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방송인데 그러면 룸사롱의 업의 본질은 정보 보안업인가요? 유흥업인가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그러니까 사고를 한번 바꿔보자. 그렇죠. 언어를 바꾸면 사고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엄청난 행동 방식의 혁명이 바뀌는 비즈니스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네? 자,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틀에 박힌 거에서 좀 빠져나와야 된다. 그렇죠. 이걸로 이해가 되는데 뭐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사실 사람들은 고정관념, 내가 하던 패턴, 루틴대로 살다 보면은 그냥 거기에 그냥 갇혀 있잖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떻게 나를 이 틀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죠? 틀 밖의 사유를 하는 방법은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는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assumption. 가정. 그러니까 집에 있는 하우스 말고. 저희 너무 위험한 발언하시나. 가정을 바꾸자는 얘기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풍기에는 날개가 있다. 가정이야. 그러면 이제 다이슨이라는 선풍기 회사가 이 가정을 뒤집은 거야. 아, 그지 없죠, 거기. 왜 선풍기에 날개가 있어야 돼? 이렇게 질문한 거죠. 가정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가정에도 물음표를 던진 거야. 왜 선풍기에 꼭 날개가 있어야 돼? 이런 가정을 뒤집지 않는 모든 선풍기 회사는 별의별 선풍기를 다 만들었어요. 모터 속도를 높이고 선풍기 날개를 바꾸고 약간 자빠져 있는 선풍기 만들고 그래봐야 혁신적인 선풍기가 안 나왔는데 그렇죠. 다이슨이라는 선풍기 회사는 틀밖의 사유를 한 거지. 선풍기에 왜 꼭 날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뭐에는 뭐뭐가 있다. 이거를 이제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집에는 집사람이 있다. 이걸 바꾸는 거죠. 가정을. 어떻게 바꾸죠? 집에는 집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없는 집, 이런 새로운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잘 안 한다. 그럼 또 식당에는 메뉴가 있다. 네. 그럼 그 가정을 없애버려. 메뉴를 없애버려. 아, 주는 대로 먹어라? 그렇지. 메뉴를 없애버리면 주방장이 이제 그날 날씨에 따라서 오늘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쿨한 냉면이나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가서 고객이 고민할 필요 없이 주방장이 딱 표정을 보고 그냥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고객들도 그걸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안 가겠지만 오히려 뱃속 편한 사람들은 메뉴가 없는 식당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바꾼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틀밖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색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익숙함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사실 또 불편함이 따르잖아요. 어쨌든 틀을 한번 깨보고 싶어 하지만 뭐 두렵기도 하지만 불편한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어떤 격려를 메시지를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메시지의 답을 하나 드리면 이제 이걸 언어적인 점성이라고 그래요. 점성이 뭐냐면 이제 끈적끈적하게 착 달라붙어 있는 거야. 자, 예를 들면 im 대표 귀뚜라미가 이제 가을에 귀뚜라미는 어떻게 울어요? 귀뚜. 매미는 맴매. 이렇게 틀에 박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요? 어떻게 울죠? 그러니까 매미 그러면 딱 뭐 단어가 떠올라. 맴. 맴매. 귀뚜라미, 귀뚤귀뚤.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책상 위에 이렇게 책상 위에 책이 가로쳐 있어. 그럼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 책상 위에 책이 가로쳐 있어. 가로 안에 들어갈 말. 뭐 책상 위에 책이 있다. 그렇죠. 놓여 있다, 누워 있다. 그거 이게 생각 안 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정관념에 쌓여 있다. 언어가 부실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빈 언어, 비너츠. 비너쯤. 책상 위에 책이 나를 봐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다. 아, 그다음에 책상 위에 책이 책상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다. 응?
책상 위의 책이 오늘은 나를 보고 싶지 않아 한다. 보고 싶지 않아 한다. 그래서 얘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 입 이런 다물고 식으로 있다. 표현이 달라지는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은 이렇게 해놓고 내가 그동안 틀에 박힌 언어만이를 자꾸 이렇게 언어 사용 방식을 폐기 처분하고 이전과 다르게 한번 쓰는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어적인 점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제 전문 용어로 분기점의 다양화라고 그래요. 분기점. 그러니까 책상 위에 책이 있다에 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를 다양하게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분기시켜 보자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어떤 언어를 동원해서 쓰는지에 따라서 갑자기 책상 위에 있는 책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식에 물려 있다. 내가 주식을 통해서 지금 손해를 봤다.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 그러면 이제 주식이 올라갈 일만 남았다. 주식이 나한테 지금 잠시 그동안 일희일비하는 그런 희노애락 감정을 좀 자제하고 잠깐만 나를 정말 삶의 제대로 된 걸 본질적인 관점에서 내가 주식이 뭔지를 한번 너 생각해봐라. 주식이 나한테 지금 나를 그동안 깔보고 투자했으니까 나를 좀 제대로 바라보고 투자하라고 주식이 나한테 야단을 치고 있다. 그렇구나. 이렇게 주식이 나에게 하는 말. 날 너무 쉽게 보지 마. 나를 물러보지만 마. 물러보지 마. 그러네. 나는 물이 아니야. 물 먹지 말고 물처럼 살아야 돼. 뭐 이렇게. 그러면 요번 것만 나를 조금만 더 잘 이해하면 그 다음에 와줄게. 그렇지. 나를 좀 더 공부해. 쟤는 와줄 거야 나한테. 그래, 너 나를 깔보지 말고 너 지금 나를 함부로 봤잖아. 그러니까 나를 좀 제대로 공부하고 공부를 좀 하면서 나를 좀 이렇게 투자를 하든지 해야지. 아니 뭐 아까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임마 뭐 자꾸 나와.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관점을 바꿔보고 생각의 어떤 뭐랄까 이 시야를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똑같은 언어를 틀에 박힌 언어만 바꿔도 언어 사용 방식이 바뀌는 거죠. 근데 언어를 바꾼다면은 내 마음가짐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나의 캐릭터 자체가. 이게 이제 딴 생각을 하는 방법은요. 정희진 작가라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딴 생각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제가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몸의 경험이 필요하고 두 번째 이 몸의 경험을 기존 언어와 다른 방식으로 언어 사용을 바꿀 때 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이전과 다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몸으로 겪는 경험이 바뀌었는데 근데 언어가 틀에 박혀 있어요. 그러면 경험은 바뀌었는데 경험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사용된 언어가 안 바뀌면 그러면 그건 안 바뀐 거죠. 네. 두 가지가 다 바뀌어야지. 그렇군요. 경험도 바뀌고 언어 사용 방식도 바뀌고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요.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자의 대가들군요. 우리 투자가 입장에서 봐도 투자의 대가들의 그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 떠올리고 그들의 어떤 일상 뭐 아니면 생각을 표현하는 법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아니 그분도 뭐 똑같이 투자자고 투자자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 우리가 인정해 주니까 그렇지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유도할 때 투자자가 A라는 사람이 투자 설명회 갔어요. B라는 설명회 투자 설명회 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100명이 모이고 여기는 500명이 모였어. 그 모인 인원의 차이가 뭐냐면 그 사람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면 범인이지만 마음을 훔치면 애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에 간 사람들은 똑같은 투자 설명을 하지만 그 사람은 설명보다 내가 보기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언어를 구사했을 거라는 예측이 들어요. 똑같은 투자 언어지만 굉장히 인문학적 감성이 담긴 언어를 가지고 투자하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막 어루만져주고 막 그렇게 보살피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네. 마음을 빼앗기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책. 속수무책.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내가 사용하는 언어 그게 정말 항상 똑같은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것이 결국은 내 일상, 내 삶을
그냥 똑같은 우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똑같은 그 시간대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평생 써온 말이 당신 인생을 디자인해 왔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써온 인생에 내가 써온 말이 뭔지를 이런 이제 우리 임 대표와의 토크를 통해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그래서 내가 쓰는 언어를 디자인만 바꿔도 내 삶이 이전과 다르게 바뀔 수 있다. 이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번 저도 한번 고민을 해서 앞으로 우리 그 아침 라이브 방송할 때 주식을 대하는 그 모닝 인사를 한번 좀 색다른 관점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처음에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게 하다 보면 좀 빠르겠죠. 늘어나겠죠, 실력이. 그렇죠. 임 대표 막 라이브 시작할 때 딱 그 1분 인사만 바꾸세요. 인사말만 바꿔도 인사말만. 인사말을 사람들을 확 잡아 끌어들이는 마음을 훔치는 그런 감성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고. 이 세상은 머리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해요. 바이로 모니터 가족분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훔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좀 너무 유치하고 좀 업그레이드를 한번 제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 말을 한번 바꿔보자. 네. 알겠습니다. 제 인생이 과연 업그레이드 되는지 환불되나요? 클레임을 걸겠습니다. 안 되면. 네. 이제까지 우리 지식생태학자, 네. 언어의 연금술사시죠? 우리 유영만 교수님, 언어를 디자인하라. 네. 아주 괜찮은 새로운 시각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유영만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